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희미한 화학약품 냄새는 생과 사의 경계가 흐릿한 이 공간의 공기를 규정했다. 한소연은 며칠째 잠을 설친 탓에 뻑뻑한 눈을 느리게 깜빡였다. 그녀의 시선은 한순간도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뿜어내는 단조로운 기계음만이 중환자실의 정막을 깨고 있었다. 삐, 삐, 삐. 남자의 생명이 아슬아슬한 선 위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그녀의 남편, 강태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듯 보였던 남자였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JNK그룹의 젊은 CEO.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 신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와 같은 화려한 수식어들이 따라붙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창백한 얼굴로 수많은 튜브와 전선에 둘러싸여 있었다. 끔찍한 교통사고는 오만하리만큼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갔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혀로 죽였다. 지난 사흘은 지옥과도 같았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의사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다출혈.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태준의 피는 희귀한 RHAB형이었고 병원의 혈액 재고는 바닥나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서연은 기적처럼 같은 혈액형을 가진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계치까지 피를 뽑아달라고 간청했다. 자신의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헌혈 후 찾아온 극심한 형이증과 통증을 그녀는 굳은 의지로 버텨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와 남편 사이의 조용한 약속이자 그녀만의 헌신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태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주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단단하던 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천이 조금이라도 그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여보, 제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수없이 기도했다. 신이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테니 제발 이 사람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태준은 그녀의 세상이었고 그녀 삶의 이유였다. 재무분석가로서 촉망받던 커리어를 뒤로하고 그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의 성공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 믿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태준의 그림자라고 불렀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남편의 뒤에서 조용히 내조하는 아내. 서연은 그 역할에 만족했다. 태준이 밖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따뜻하고 안락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재벌가의 이상적인 부부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그 완벽한 세상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태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돋보이는 잘생긴 윤곽. 그녀는 이 얼굴을 사랑했다. 그의 야망과 열정, 때로는 아이처럼 천진하게 웃던 모습까지도 모두 사랑했다. 바로 그때였다. 태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혹시나 잘못 본 것일까 싶어 눈을 크게 떴다. 다시 한번 그의 검지손가락이 경련하듯 움직였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희망의 불꽃이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태준 씨, 정신이 들어요. 내 말 들려요.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애타게 속삭였다.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가 중환자실의 기계음 사이로 파고들었다. 태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마른 입술이 힘겹게 열렸다. 서연은 그의 입술에 귀를 가까이 가져갔다. 그가 깨어나서 처음으로 부를 이름은 분명 자신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서연아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던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동안의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질 터였다. 그러나 태준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이름이 아니었다. 미래 씨,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였다. 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박혔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래, 그럴 리가 없다. 남편이 죽음의 문턱에서 부른 이름이 다른 여자일 리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그의 입술에 집중했다. 하지만 남편의 잠꼬대는 집요하게 이어졌다. 미래, 가지마. 내가 다 해결할게. 미래, 유미래. 그 이름은 서연도 알고 있었다. 남편의 회사 J&K그룹의 재무이사 CF. 태준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유능한 여자. 서연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세련된 외모, 당당한 태도, 그리고 남편과 업무 이야기를 나눌 때 유독 반짝이던 눈빛. 그때는 그저 프로페셔널한 동료 관계라고만 생각했다. 남편의 성공을 돕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하지만 지금 사경을 헤매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의 무게는 전혀 달랐다. 가지마 라는 애원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심장을 예리한 유리 조각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가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살려낸 남편이 무의식 속에서 애타게 부르는 이름은 다른 여자였다. 지난 사흘간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한순간에 우스꽝스러운 광대 노름이 되어버렸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이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삐. 남편의 심장은 안정적으로 뛰고 있었다. 그녀의 피가 그의 몸속에서 돌며 생명을 유지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잡고 있던 태준의 손을 천천히 놓았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간절했던 온기는 이제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소름 끼치는 냉기가 그녀의 손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낯선 남자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슬픔보다 더 크고 차가운 무언가가 그녀의 내면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것은 배신감이었고 동시에 차가운 분노였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바닥에는 한때 최고의 재무 분석가였던 그녀의 이성이 얼음처럼 날카롭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가 믿어왔던 완벽한 결혼 생활이라는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녀는 직감했다. 이 균열의 뒤에는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의자를 뒤로 물리고 조용히 일어섰다. 태준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다. 서연은 중환자실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창백하고 지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이전과 달랐다. 따뜻하고 헌신적이었던 아내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분석가의 차갑고 냉철한 시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강태준과 유미래, 그 두 사람 사이에 오직 업무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모든 것을 되돌려 줄 것이다. 자신이 바친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조용한 복수를 향한 피의 맹세가 소리 없이 중환자실의 밤을 물들였다. 시간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일주일 후, 강태준은 중환자실에서 나와 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VIP 병실로 옮겨졌다. 그의 회복 속도는 기적이라고 불릴 만했다. 의사들은 젊음과 강한 의지 덕분이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그것이 자신의 피가 만들어낸 기적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사실에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태준은 의식을 되찾은 후 완벽한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당신이 내 곁에 없었더라면 난 아마 깨어나지 못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동으로 떨리는 듯했다. 사고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았는지 깨닫게 해주었다며 퇴원하면 모든 것을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마치 훌륭한 연극배우처럼 사랑과 감사를 연기했다. 서연은 그의 연기에 기꺼이 관객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입에 흐른 땀을 닦아주었다. 그런 말 말아요. 당신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꽁꽁 얼어붙은 호수와 같았다. 태준의 모든 말과 행동은 이제 그녀에게 분석해야 할 데이터에 불과했다. 그의 눈빛,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톤까지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모든 것을 의심이라는 차가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중환자실에 그 밤이 잊히지 않고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미래, 가지마. 그 목소리는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태준은 혼수 상태에서 했던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했다.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진실이었으니까.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 유 이사가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을 거야. 어느 날 오후, 태준이 무심코 말했다. 그가 유 이사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서연은 사과를 깎던 손을 순간 멈칫했다. 과도의 날카로운 끝이 그녀의 엄지손가락을 스칠 뻔했다. 아, 유미래 이사님이요. 정말 유능하신 분 같아요. 당신이 늘 칭찬했잖아요.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목소리가 미세하게라도 떨리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점검했다. 완벽한 포커페이스. 감정을 숨기는 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녀의 전문 분야이기도 했다. 유능하지. 나한테는 최고의 파트너야. 이번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도 유 이사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태준은 자랑스럽게 말하며 서연이 깎아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서연은 그의 얼굴에서 어떤 죄책감이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너무나도 완벽한 태어남. 그것이 오히려 서연의 의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완벽해 보이는 결혼이라는 성벽의 균열은 그날 저녁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다. 태준이 잠시 잠든 사이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연은 무심코 화면을 보았다. 발신자는 유 이사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 들여다 멈췄다. 지금 전화를 받거나 확인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행동이었다. 태준을 깨우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대신 휴대폰이 계속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몇 차례의 진동 후 전화는 끊겼다. 그리고 곧바로 메시지 알림이 떴다. 화면 위로 떠오른 메시지의 일부가 서연의 눈에 들어왔다. 내일 저녁 8시 늘 가던 곳에서. 그 순간 태준이 잠에서 깨며 몸을 뒤척였다. 무슨 소리야? 서연은 재빨리 휴대폰 화면을 끄고 원래 자리에 두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휴대폰 알람 소리였어요. 그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태준은 별 의심 없이 다시 눈을 감았다. 서연은 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늘 가던 곳은 어디일까? 그곳에서 두 사람은 무엇을 하는 걸까? 의심의 씨앗은 축축한 땅에 뿌려진 것처럼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서연은 병원에 있는 태준에게 갈아입을 옷과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주기 위해 오랜만에 집에 들렀다. 고요한 집은 낯설게 느껴졌다.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공간은 텅 비고 차가웠다. 그녀는 태준의 서재로 들어갔다. 거대한 원목 책상과 벽을 가득 채운 책들. 이곳은 그의 왕국이자 성역이었다. 책상 위에는 우편물들이 쌓여 있었다.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들. 서연은 무심코 그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로고의 봉투가 들어왔다. 태준의 개인 신용카드 명세서였다. 평소 같았으면 뜯어보지도 않고 서랍에 넣어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봉투를 뜯었다. 길게 나열된 사용 내역을 그녀의 눈이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레스토랑, 주유소, 백화점, 대부분 평범한 지출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명세서의 특정 부분에서 멈췄다. 사고가 나기 약 2주 전의 날짜였다. 반클리프 앤 아펠, 월드루이 이오범 묘키크 정리런, 시그니엘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 스테이, 나뷰팔 하시겐 온균젤. 서연의 손이 차갑게 식었다. 그날 태준은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다. 중요한 계약건으로 밤샘 회의를 해야 한다고. 그녀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며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출장 가방에 넣어주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누군가와 저녁을 먹고 1,000만 원이 넘는 보석을 샀다. 그 보석의 주인은 누구일까? 답은 명백했다. 서연은 지난번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서 유미래가 하고 있던 목걸이를 떠올렸다. 내 입 클로버 모양의,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이는 목걸이. 바로 그 브랜드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그림은 그녀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끔찍한 형상이었다. 서연은 명세서를 든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아프게 조여왔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 전체가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는 증거였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 헌신, 행복, 그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그녀는 이 게임에서 지게 될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재무분석가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감정은 배제하고 사실에 집중해.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전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태준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각종 서류와 파일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그런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랍 가장 깊숙한 곳, 그가 개인적인 물건들을 넣어두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자물쇠는 없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비밀 상자를 열어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함께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USB를 집어들었다.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한번 열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책상 위에 노트북을 켰다. 태준의 개인 노트북이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조합한 숫자.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가장 허술한 곳에 감추는 오만함. 노트북이 켜지고 그녀는 USB를 꽂았다. 폴더는 단 하나. 개인 프로젝트라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파일들을 보고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단순한 연애 편지나 미래 사진 따위가 아니었다. 수많은 엑셀 파일, 암호화된 장부, 그리고 거액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들. 그녀의 전문가적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의 수준을 넘어선 거대한 범죄의 흔적이었다. 서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강태준은 그녀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신뢰와 인생까지 배신했다. 그리고 그 배신의 중심에는 유미래가 있었다. 그녀는 USB의 모든 파일을 자신의 클라우드에 백업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성벽의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 너머로 추악한 진실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아내 한서연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복수를 계획하는 분석가 한서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태준의 서재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벽시계에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공간의 정적을 깨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푸른빛이 한서연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이나 절망 대신 예리한 칼날 같은 집중력만이 가득했다. 결혼과 함께 잠시 내려놓았던 재무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배신이라는 강력한 기폭제를 만나 완벽하게 깨어난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태준이 개인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들이 격자문 위로 정렬되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재무보고서, 투자 분석 자료, 프로젝트 기획안처럼 보였다. 일반인이 봤다면 그저 복잡한 숫자의 나열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달랐다. 그녀의 눈은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불협화음을 찾아내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먼저 JNK그룹의 공식적인 재무제표와 USB 안에 있던 프로젝트 손익계산서라는 파일을 나란히 화면에 띄웠다. 숫자를 비교하던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공식 발표된 숫자와 USB 안의 숫자는 일치했다. 하지만 그 아래 판매관리비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공식 장부에는 컨설팅 비용 및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매 분기 수십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JNK그룹의 규모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을 받아간 업체의 이름이었다. 아이펙스 솔루션, 글로벌 인사이트, 유니온 파트너스. 서연은 즉시 기업 정보 사이트에 접속해 이 회사들의 정보를 검색했다. 결과는 그녀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세 곳 모두 설립된 지 2년이 차에 되지 않은 신생회사였고 자본금은 1,000만 원에 불과했다. 대표이사의 이름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인물들이었으며 주소지는 허름한 오피스텔 단지로 되어 있었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 회사였다. 역시 서연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가장 고전적인 수법 중 하나였다.
실체도 없는 유령 회사에 거액의 용역비를 지불하는 것처럼 꾸며 회사의 돈을 빼돌리는 것.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다.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었다. 그녀는 돈의 흐름을 쫓기 시작했다. USB 안에는 자금 집행 내역기라는 또 다른 암호화된 파일이 있었다. 비밀번호는 유미래의 생년월일이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강태준의 오만함은 이런 곳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세상 누구도 자신의 비밀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파일이 열리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돈은 곧바로 수십 개의 차명 계좌로 쪼개져 송금되었다. 그리고 그 돈들은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법인의 투자금으로 둔갑하여 세탁되고 있었다. 서연은 밤을 잊은 채 숫자의 미로를 헤맸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퍼즐판이 되었고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지휘자처럼 수많은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며 감춰진 진실의 교양곡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차명 계좌 중 유독 거래가 작고 금액이 큰 계좌가 몇 개 있었다. 예금주의 이름은 낯설었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과거 인사팀에서 보낸 전 직원 주소로 파일을 찾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명 계좌 예금주들의 이름과 주소록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중 하나의 이름이 유미래에 묻힌 이름과 일치했다. 또 다른 계좌의 예금주는 유미래의 남동생이었다. 그들은 가족들의 명의까지 동원하여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유미래의 어머니 명의로 된 계좌의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다 특정 거래 내역 앞에서 그녀의 눈이 얼어붙었다. 한남더힐 아파트 구매 계약금, 바베어 추집에 건군근치게 한국 가치 리얼 카운터네. 한남더힐 아파트 중도금, 메류트 가만 고겐 카레 아침 키키고 댄치다만 이 집이 길들에. 한남더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최고급 아파트 중 하나. 그곳에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사랑의 보금자리가 있었다. 태준은 그녀 몰래 빼돌린 회사 돈으로 다른 여자와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눈앞에 두 사람이 그 집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그려졌다. 자신이 병원에서 남편을 위해 피를 뽑고 있을 때 어쩌면 유미래는 그 집에서 편안하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분노는 그녀를 집어삼키는 대신 오히려 더욱 냉철하고 예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한 채 기계처럼 다시 파일들을 분석했다. 분석이 깊어질수록 사건의 규모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두 남녀가 회사 돈을 횡령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긴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훨씬 더 검고 위험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국토부김 모 차관 자녀, 유학 자금 지원, 서울시 도시계획과 박모 과장 명절 선물, 일부 이모 논설위원 특별 관리비. 리스트는 끝이 없었다. JNK그룹이 최근 몇 년간 따낸 대규모 광급 공사들의 이름이 그들의 뇌물 장부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강태준과 유미래는 회사 돈을 이용해 정관계와 언론계의 거대한 뇌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의 성공 신화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검은 돈으로 쌓아 올린 부패의 탑이었다. 서연은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희대의 사기꾼이자 범죄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범죄자의 아내로서 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왔다. 이보다 더 끔찍한 희극이 또 있을까? 그녀는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부부간의 애정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의 정의에 관한 문제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동쪽 창문으로 희미한 여명이 비쳐들기 시작했다. 기나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서연은 USB에 담겨있던 모든 파일들을 자신의 개인 보안 클라우드와 외장 하드에 3중으로 백업했다. 그리고 노트북에 남아있던 모든 접속 기록과 다운로드 흔적을 완벽하게 삭제했다. 그녀의 능숙한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모든 작업을 마친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딸깍하는 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갈랐다.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이자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총성과도 같았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경찰에 신고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강태준의 뇌물장부에 적힌 이름들을 생각하면 경찰이나 검찰 내에도 그의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설프게 움직였다가는 증거는 사라지고 역으로 자신이 공격당할 수도 있었다. 그녀에게는 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화려한 순간에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계획.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이 걷히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저 높은 빌딩들 어딘가에 그녀의 남편이 세운 부패에 제국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제국을 무너뜨릴 유일한 무기를 손에 쥐었다. 그녀의 입게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배신당한 아내의 눈물이 아니었다. 복수를 결심한 여왕의 냉소였다. 강태준이 퇴원하던 날,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마치 그의 귀환을 축복하기라도 하는 듯했다.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을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다. 서연은 현관문 앞에서 완벽한 아내의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어서 와요. 여보, 당신 없는 집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기쁨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수행원을 물리치고 태준의 팔을 부축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에 기대며 태준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역시 집이 최고야. 그리고 당신이 있는 집이, 그의 말은 달콤한 꿀과 같았지만 서연의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부축해 거실 소파에 앉혔다. 집안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아로마 향으로 가득했고 테이블 위에는 그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그가 알던 평화로운 일상 그대로였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정교하게 연출된 연극 무대일 뿐이었다. 서연은 이 집의 연출가이자 주연 배우였다. 그녀는 남편을 속이고 주변 모든 사람을 속이고 때로는 자기 자신마저 속여야 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고요한 전쟁터가 되었다. 태준은 사고 후유증을 핑계로 한동안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봤다. 덕분에 서연은 24시간 내내 그를 감시할 수 있었다. 그녀는 헌신적인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매일 아침 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짰으며 그가 업무를 보는 동안에는 작은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조심했다. 태준은 그런 서연의 모습에 완전히 무장해제된 듯 보였다. 그는 아내의 보살핌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의 비밀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종종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아내야.
내가 복이 많지. 이런 골치 아픈 사업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내 옆에만 있어줘. 그의 말에는 아내를 아끼는 마음과 함께 여자는 사업의 복잡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다. 과거의 서연이었다면 그 말을 남편의 배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오만함과 자신을 집안의 인형그로만 취급하는 태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기꺼이 그가 원하는 인형이 되어주었다. 그의 경계심을 허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낮에는 완벽한 아내였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다시 냉철한 분석가로 돌아왔다. 태준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밤새도록 그에게서 빼낸 자료들을 분석했다. 그녀는 JNK그룹의 모든 프로젝트, 모든 자금 흐름, 모든 인물 관계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 지도를 손에 넣은 스파이와 같았다. 하지만 때때로 그녀의 강철 같은 결심이 흔들리는 순간도 찾아왔다. 어느 날 밤, 서재에서 나오던 그녀는 잠든 태준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약을 먹고 깊이 잠든 그의 얼굴은 경계심 없이 평온했다. 한때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얼굴. 그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옆에 다가가 앉았다. 함께 웃고 함께 미래를 꿈꾸던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정말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어쩌면 내가 오해한 것은 아닐까? 그녀의 손이 저도 모르게 그의 뺨을 향해 뻗어나갔다. 하지만 손끝이 그의 피부에 닿기 직전 중환자실에서 들었던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파고들었다. 미래, 가지마.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두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가워졌다. 그래, 흔들리지 마. 이 남자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야. 동정심과 미련은 복수의 가장 큰 적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불씨가 그날 밤 차가운 재로 변했다. 그녀는 이제 공격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정면 공격이 아닌 적의 허를 찌르는 탐색전. 그녀는 자신이 알아낸 수많은 비리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를 골랐다. 최근 JNK그룹이 비밀리에 추진 중인 평택 스마트 밸리 개발 사업.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태준의 비자금 대부분이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로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식사 시간. 서연은 평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오늘 스테이크 괜찮아요. 당신 기력 보충해 주려고 특별히 신경 썼는데 최고야. 역시 당신 음식 솜씨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 태준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서연이 무심한 척 아주 자연스럽게 화제를 던졌다. 아, 맞다. 오늘 인터넷 뉴스 보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요즘 평택에 대규모 스마트 밸리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나 봐요. IT 기업이랑 연구단지가 들어온다던데. 엄청난 기회겠어요. 혹시 JNK도 그 사업에 관심 있어요. 그 순간 태준의 손에 들려있던 나이프와 포크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접시 위에서 멈췄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평택 스마트 밸리.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서연은 그의 반응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덫에 걸려들었다. 그녀는 최대한 순진하고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디서 듣긴요. 그냥 경제 뉴스에 나왔던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계획 단계라고. 우리 회사도 건설 쪽이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죠. 왜요? 뭐 문제 있어요? 그녀는 완벽하게 무지한 아내를 연기했다. 태주는 몇 초간 서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정보가 어디서 샜을까? 아내가 어떻게 알게 된 걸까?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잠시 후 그는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 날카로웠냐는 듯 온화한 미소마저 감돌았다. 아니, 문제라니. 당신도 알다시피 업계에 떠도는 소문은 수백 가지야. 그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 없어. 당신은 이런 머리 아픈 일은 신경 끄고 내 건강이나 챙겨줘.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그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의 무심한 태도와는 달랐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서연은 순순히 물러났다. 알았어요. 괜히 일 얘기 꺼냈네. 미안해요. 자, 식기 전에 마저 먹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다른 화제로 대화를 이끌었다. 저녁 식사는 다시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태주는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가면의 일부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서연은 그 틈을 정확하게 목격했다.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웠을 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태주는 잠든 척하며 아내가 어떻게 평택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는지, 혹시 회사 내부에 정보 유출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그의 완벽한 세계에 처음으로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서연 역시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조용한 흥분으로 뛰고 있었다. 첫 번째 탐색전은 성공이었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사업, 정확히는 그의 불법적인 사업이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 오늘 그녀는 그 얼굴의 작은 균열을 보았다. 이제 그녀는 그 균열을 부수고 가면을 완전히 벗겨낼 것이다. 이 집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완벽한 아내의 얼굴을 한 채로 평택 스마트 밸리 사건 이후 강태준의 집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그는 아내 앞에서 더 이상 중요한 통화를 하지 않았고 서재에서 일할 때는 반드시 문을 잠갔다. 그의 노트북과 서류 가방은 철저히 그의 시선 안에서만 움직였다. 그는 아내의 순진한 질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미세하게 살폈다. 그의 경계심은 한서연의 조사를 더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녀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의 이런 반응은 그녀의 확신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의 개인적인 공간을 파고드는 대신 더 거대하고 공적인 영역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다. 그녀의 새로운 전쟁터는 JNK그룹의 방대한 디지털 네트워크와 공개된 재무 정보의 바다였다. 서연은 자신의 옛 경력을 되살려 JNK그룹의 외부 서버에 접근할 방법을 모색했다. 과거 재무 분석가로 일하며 알게 된 화이트 해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회사의 보안 시스템에 합법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어달라고 의뢰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며칠 후 그녀는 JNK그룹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키를 손에 넣었다. 그녀의 집 거실은 이제 거대한 부패 제국의 심장부를 들여다보는 관제탑이 되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파고든 것은 에이펙스 솔루션을 비롯한 유령 회사들과 JNK 그룹 간의 모든 거래 내역이었다. 그녀는 수만 건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자신만의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숫자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갔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암호와 같았지만 그녀에게는 거대한 범죄를 고백하는 자술서와도 같았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JNK 그룹이 정부의 대규모 건설 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직전 항상 거액의 자문료가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그 돈은 어김없이 입찰 심사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들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소유한 또 다른 위장 회사로 투자의 형태로 전달되었다. 돈의 흐름은 치밀하게 세탁되어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웠지만 시기적인 일치성은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이 검은 돈의 흐름에 아리아드네 프로젝트라는 코드명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테스스를 미궁에서 탈출시킨 아리아드네의 실. 강태준과 유미래는 자신들의 범죄 자금을 바로 그 실에 비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부패의 미궁을 자유롭게 활보하며 자신들의 행위에 지적인 우월감마저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역겨움을 느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유미래의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단순한 공범이나 조력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자금 세탁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행한 총책임자였다. 서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이메일들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태준 씨, 아리아드네 1호 자금은 이번 국토부 건에 전액 투입해야 해요. K 차관이 아들 유학 문제로 골치 아파하는 것 같으니 그쪽을 공략하는 게 좋겠어요. 관련 서류는 어제 보내드린 포도농장 운영계획서 파일로 위장해 놨으니 확인해봐요. 미래 씨 일 처리는 언제나 완벽해.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JNK는 없었을 거야. 당신은 내 최고의 파트너야. 파트너, 그뿐인가요? 이메일은 업무적인 지시와 함께 은밀한 연인의 대화로 가득했다. 그들은 범죄의 동지이자 침대의 연인이었다. 서연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은 자신을 집안의 좋은 아내로 가둬두고 또 다른 파트너와 함께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바친 헌신과 사랑은 그들의 거대한 성공 신화를 위한 완벽한 배경이자 알리바이에 불과했다. 사건의 전모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조직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뇌물이 아니었다. JNK 그룹이라는 합법적인 기업의 탈을 쓴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 그들은 돈으로 권력을 사고 그 권력으로 더 큰 돈을 벌어들이며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좀먹고 있었다. 그녀는 뇌물 수수자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국토부 차관, 서울시 고위 간부, 여당의 중진 국회의원, 심지어 검찰의 고위 간부 이름까지 등장했다. 언론사 간부들은 정기적으로 광고비 명목의 돈을 받으며 JNK 그룹의 불리한 기사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다. 리스트가 길어질수록 서연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은 남편 강태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 나라의 권력 핵심부와 연결된 거대한 카르텔에 맞서고 있었다. 만약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단순한 이혼 소송이나 재산 분할로 끝나지 않을 문제였다. 그녀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차를 몰고 무작정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차를 한강변에 세우고 강 건너편에 우뚝 솟은 JNK 그룹의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남편의 성공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탑이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부패의 바벨탑처럼 보였다. 그녀는 혼자였다. 이 거대한 싸움에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조용히 이혼만 하고 떠나버릴까? 그녀가 가진 증거들이라면 막대한 위자료를 받고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이제 그녀 개인의 복수심을 넘어선 문제였다. 강태준과 유미래가 저지른 범죄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짓밟고 세워진 것이었다. JNK 그룹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수천 명의 직원들, 그리고 그들의 부패로 인해 정당한 기회를 빼앗긴 수많은 경쟁업체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만이었다. 무엇보다 이것은 그녀 자신에 대한 기만이었다. 그녀가 믿었던 가치, 그녀가 지켜온 사랑, 그녀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거대한 거짓말이었다. 이 거짓에 탑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그녀는 평생 과거의 망령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두려움보다 더 큰 분노보다 더 강한 정의감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심판자가 되어야 했다. 서연은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 이 거대한 싸움에서 그녀에게는 동맹이 필요했다. 강태준의 권력과 돈에 위협받지 않을 사람, JNK 그룹 내부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정의를 선택할 용기가 있는 사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JNK 그룹의 기획조정실장 이진석 상무.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하지만 번번이 강태준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부딪혀 한직으로 밀려나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창업 초기부터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인물이었다. 그라면 회사가 썩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서연은 결심했다. 이제는 그림자 속에서 나와 첫 번째 아군을 찾아 나설 시간이었다.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에 맞서 그녀만의 방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진석 상무는 JNK 그룹의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아버지가 작은 건설사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함께 해온 창립 멤버였다. 그의 꿈은 오직 하나. JNK 그룹을 대한민국 최고의 그리고 가장 정직한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이 경영권을 물려받은 후 그의 꿈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다. 이진석의 원칙주의는 강태준의 공격적인 확장 정책에 번번이 걸림돌이 되었고 그는 결국 회사의 핵심부에서 밀려나 기획조정실이라는 한직에 머물고 있었다. 한서연은 이진석이야말로 자신의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강태준은 회사 곳곳에 자신의 눈과 귀를 심어두었을 터였다. 섣부른 접촉은 이진석뿐만 아니라 서연 자신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서연은 대포폰을 구입했다. 그리고 퇴근 시간 무렵 이진석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상무님, 10년 전 무산되었던 푸른솔 아파트 친환경 건설 프로젝트를 기억하십니까? 그 프로젝트의 진실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 9시 인사동 찻집 고요에서 뵙고 싶습니다. 사모님이라는 이름은 잊어주십시오. 푸른솔 프로젝트는 이진석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추진했던 사업이었다. 하지만 최종 승인 단계에서 강태준은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프로젝트를 백지화시켰다. 서연은 태준의 옛 서류들 속에서 그 프로젝트가 백지화된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다. 당시 경쟁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일부러 사업을 무산시켰던 것이다. 이진석에게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의 신념과 자부심 그 자체였다. 그는 반드시 약속 장소에 나올 것이라 서연은 확신했다. 다음 날 저녁 인사동의 낡은 찻집 고요. 서연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해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찻집 내부는 은은한 대추차 향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초조하게 이진석을 기다렸다. 만약 그가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이 사실을 강태준에게 알린다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그녀의 운명이 걸린 도박이었다. 약속 시간 정각 7시. 찻집의 문이 열리며 중년의 남성이 들어섰다. 희끗희끗한 머리, 곧게 편 허리, 그리고 날카로우면서도 고뇌가 서린 눈빛 이진석 상무였다. 그는 찻집을 한번 훑어보더니 구석에 앉은 서연을 발견하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맞은편으로 다가와 앉았다. 사모님, 어인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을 사모님이라고 부름으로써 그녀의 문자를 애써 무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이진석 상무님, 오늘 저는 강태준 대표의 아내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썩어가는 J&K 그룹을 걱정하는 한 사람의 내부 고발자로서 상무님을 찾아왔습니다. 위험한 말씀이십니다. 저는 사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진석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듯 몸을 살짝 들썩였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푸른솔 프로젝트 말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무산된 진짜 이유 알고 계십니까? 강 대표가 경쟁사로부터 3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직접 덮어버린 사실을요. 이진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나직하게 물었다. 그걸 어떻게... 제가 아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그리고 그녀가 밤새 정리한 아리아드네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도 일부를 화면에 띄웠다. 유령 회사들의 이름, 차명 계좌번호, 그리고 돈이 흘러들어간 정관계 인사들의 이니셜까지. 그것은 거대한 부패의 지도였다. 이진석은 화면을 들여다보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J&K 그룹 내부에 무언가 검은 거래가 있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규모가 이토록 거대하고 조직적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것은 회사를 망하게 할 일입니다. 강 대표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친 회사가 속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그래서 상무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요. 강태준 대표와 유미래 이사. 그 두 사람이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습니다. 서연이 유미래 이사의 이름을 언급하자 이진석은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유 이사가 재무를 맡은 뒤부터 회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불투명해졌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사모님, 아니, 한서연 씨, 당신의 용기는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을 아셔야 합니다. 강 대표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의 뒤에는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서연도 그 위험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진석을 설득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상무님, 작년에 기획조정실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신입사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갑자기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폐지되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물론 기억합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예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강 대표가 그 돈을 빼돌려 유미래 이세에게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사주는 데 썼습니다. 상무님과 팀원들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 밤샘하며 만든 기획안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아지트를 마련하는 데 쓰인 겁니다. 서연은 유미래의 차명 계좌에서 오피스텔 구매 자금이 빠져나간 내역을 화면에 띄워 보여주었다. 이진석의 주먹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의 눈에 이체가 돌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회사의 존망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신념과 부하 직원들의 땀,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은 모욕이었다. 두려움의 자리에 뜨거운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눈을 떴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존재했다. 알겠습니다. 한서연 씨, 당신의 뜻에 함께하겠습니다. 이 썩어빠진 환부를 제 손으로 직접 도려낼 수 있다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드디어 서연에게 첫 번째 동지가 생겼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상무님이 아니라 동지라고 불러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순간부터 찻집의 탁자는 두 사람의 비밀 작전 회의실이 되었다. 서연은 자신이 확보한 자료들을 설명했고, 이진석은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덧붙였다. 제가 가진 자료들은 대부분 자금 흐름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려면 강 대표와 유 이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할 스모킹 건이 필요합니다. 스모킹 건이라 아마 회사 중앙 서버에 알파 폴더에 모든 원본 파일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강 대표가 가장 중요한 자료들을 보관하는 비밀 공간이죠. 하지만 그 폴더는 대표와 유 이사 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3중의 보안 장치로 잠겨 있고요. 그 폴더에 접근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진석은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J&K 그룹 창립 기념일이 한 달 뒤에 열립니다. 그날 저녁에는 본사에서 대규모 파티가 열리죠. 모든 임직원이 참석하고 보안이 가장 허술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노린다면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거대한 계획의 윤곽이 서서히 그려지기 시작했다. 서연이 외부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교란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이진석은 내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빼내는 역할을 맡아야 했다.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작전이었다. 찻집에서 나올 때 밤은 이미 깊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배신당한 아내와 소외된 충신,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부패한 제국에 맞서는 가장 위험한 동지가 되었다. 거대한 방역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J&K 그룹 창립 기념일이 다가올수록 강태준과 유미래 주변의 공기는 눈에 띄게 날카로워졌다. 한서연이 심어놓은 백도어를 통해 이진석과 정보를 교환하며 시스템 내부를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미세한 경고 로그가 보안팀에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외부의 무작위 해킹 시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내부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의 흔적이었다. 어느 날 오후 J&K 그룹 본사 50층 대표이사실, 유미래는 굳은 표정으로 보안팀의 보고서를 강태준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태준 씨, 이상해요. 누군가 중앙 서버에 알파 폴더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어요. 직접적인 접근 시도는 없었지만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요. 단순한 외부 공격이 아니에요. 강태준은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평택 스마트 밸리건을 아내가 우연히 언급했던 그날 밤의 찝찝함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내부자 소행이라는 건가?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모르는 쥐새끼가 숨어 있는 거죠. 유미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파티 전에 대대적인 보안 감사와 함께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불씨는 작을 때 꺼야죠. 그들의 결정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특별 보안 감사라는 명목 아래 회사 내부에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과거 강태준의 경영 방식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했던 직원들, 이진석 상무와 가까웠던 몇몇 부장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고되거나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회사 전체가 보이지 않는 공포와 불신으로 뒤덮였다. 이진석은 매일 아침 자신의 책상이 무사한지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서연과의 비밀 통신에서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계획이 시작되기도 전에 발각될지 모릅니다. 이럴수록 더 침착해야 해요. 상무님, 이것은 그들이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이 파티가 우리의 유일한 기회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 위기는 곧 기회였다. 적이 혼란스러울 때. 그들의 심장부를 찌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열리는 법이다. 마침내 운명의 날. JNK 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의 밤이 밝았다. 본사 1층 로비는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JNK 그룹의 빛나는 성공을 축하했다. 이 모든 위선적인 풍경의 중심에는 파티의 주인공인 강태준과 그의 팔짱을 낀 채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서연이 있었다. 서연은 눈부신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안주인의 모습으로 남편의 옆에서 손님들을 맞았다. 아무도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 제국의 심장을 멈추게 할 비수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역할은 단 하나. 밤 10시 정각이 될 때까지 강태준과 보안 총괄팀장을 묶어두는 것이었다. 한편 파티의 소음 속에서 이진석은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게 여러 사람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로비의 구조와 보안 요원들의 동선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밤 9시 55분, 작전 개시 5분 전이었다. 서연은 강태준과 함께 핵심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일부러 비틀거리며 근처를 지나던 보안 총괄팀장의 양복에 쏟았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정말 실수를. 그녀의 과장된 사과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보안팀장은 당황하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값비싼 양복은 이미 엉망이 된 후였다. 서연은 직접 냅킨을 가져와 그의 옷을 닦아주며 그를 10분 이상 붙잡아두는 데 성공했다. 바로 그 순간 이진석은 인파 속으로 유령처럼 사라졌다. 그는 직원용 비상복도를 통해 수십 년간 사용되지 않아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낡은 화물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그가 미리 외워둔 낡은 코드를 입력하자 먼지 쌓인 엘리베이터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엘리베이터가 50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이진석은 귀에 꽂은 초소형 이어폰을 점검했다. 올라간다.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답했다. 확인했다. 5분 주겠다. 땡 하는 소리와 함께 50층에 도착했다. 아래층에 화려한 소음과 완벽하게 차단된 대표이사 집무실 복도는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강태준의 집무실 문 앞에 섰다. 굳게 닫힌 문에는 최첨단 디지털 도어록과
적외선 감지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지금부터 30초. 보안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킨다. 시작. 서연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이진석은 주머니에서 꺼낸 소형 해킹 장비를 도어록에 연결했다. 30초. 그의 손이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10초, 20초, 28초가 지났을 때 딸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그는 조용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풍경을 감상할 시간은 없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책상 위의 컴퓨터였다. 컴퓨터를 켜자 첫 번째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첫 번째 암호는 그의 옛 에마 포르쉐 9111의 차량 번호다. 이어폰 너머로 서연이 속삭였다. 이진석이 숫자를 입력하자 윈도우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하지만 진짜 관문은 이제부터였다. 알파 폴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강태준의 지문인식. 이것은 원격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상무님, 그의 오만함이 바로 우리의 무기예요. 그는 분명 비상수단을 마련해 뒀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예측 가능한 곳을 찾아보세요. 이진석의 시선이 책상 위를 훑었다. 고급스러운 만년필, 결제 서류, 그리고 두꺼운 가죽 장정의 책 한 권, 플라톤의 국가론. 강태준이 평소 자신의 경영 철학이라며 즐겨 인용하던 책이었다. 이진석은 저도 모르게 책으로 손을 뻗었다. 책을 펼치자 책의 중간 부분이 파여 있었고 그 안에 작은 USB형 키가 들어있었다. 찾았다. 그가 비상키를 컴퓨터에 꽂자 지문인식 시스템이 해제되며 마침내 알파 폴더의 내용물이 화면에 나타났다. 수백 개의 암호화된 파일들. 바로 그들이 찾던 스모킹 건이었다. 그는 준비해온 대용량 보안 USB를 연결하고 파일 복사를 시작했다. 복사 진행률을 나타내는 파란색 막대가 화면 위로 서서히 차올랐다. 10%, 30%, 50%. 그의 심장 박동도 함께 빨라졌다. 바로 그때였다. 파티장에서 투자자들과의 대화에 실증이 난 강태준이 유미래에게 말했다. 잠깐 사무실에 좀 다녀와야겠어. 중요한 서류를 두고 온 것 같군. 그 말을 들은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태준의 앞을 막아서며 다른 화제를 꺼냈지만 한번 의심이 시작된 그는 단호했다. 금방 다녀올게. 강태준이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것을 본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이어폰에 다급하게 속삭였다. 그가 올라간다. 당장 피해. 그 순간 이진석의 눈앞에 있는 파일 복사 진행률은 95%를 가리키고 있었다. 밖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희미한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금 도망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하지만 잡히면 끝장이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졌다. 97%, 98%, 99%. 복도를 울리는 엘리베이터의 도착음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띵! 이진석은 파일 복사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자마자 USB를 뽑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동시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몸을 날려 거대한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의 구둣발 소리가 정적을 깨며 안으로 들어왔다. 이진석은 숨을 죽였다. 그의 심장 소리가 태준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강태준의 구둣발 소리가 집무실의 대리석 바닥 위에서 서늘하게 울렸다. 커튼 뒤에 숨은 이진석은 숨을 삼켰다. 그의 등은 차가운 유리창에 닿아 있었고 주머니 속 USB의 미세한 온기가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고동쳤다.
단 한 번의 기침, 단 한 번의 부주의한 움직임이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강태준은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 몇 장을 뒤적였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혼잣말을 했다. 웬 퀴퀴한 냄새가. 꼭 오래된 책 먼지 냄새 같군. 그의 시선이 국가론 책이 놓여있던 자리로 향하는 순간 이진석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이 찾던 서류를 집어들고는 몸을 돌렸다. 그는 야경을 한번 훑어본 뒤 미련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딸깍.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진석에게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다. 그는 몇 분간 미동도 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커튼 뒤에서 나왔다.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비상키를 책 속에 다시 넣어두고 컴퓨터의 최근 사용 기록을 삭제한 뒤 유령처럼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이진석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USB는 한서연의 손에 안전하게 전달되었다. 두 사람은 은밀한 장소에서 알파 폴더의 내용물을 확인했다. 화면에 떠오른 진실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니었다. 강태준과 유미래가 직접 등장하여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담긴 CCTV 원본 영상. 경쟁 입찰 정보를 빼내기 위해 경쟁사 임원을 협박하는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대화가 담긴 음성 메모까지. 이 정도일 줄은 이진석은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증거들을 훑어보았다. 이제 남편의 범죄를 입증할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상무님, 이 자료를 들고 바로 검찰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이 정도 증거라면 보세요. 서연은 뇌물 수수자 리스트를 화면에 띄웠다. 리스트 상단에는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들고 가는 순간 자료는 사라지고 우리는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겁니다. 강태준의 거미줄은 사법부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어요. 이진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그들은 거미를 잡기 위해 거미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연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그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터뜨려야 합니다. 모든 주주와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JNK그룹의 연례 주주총회. 바로 그날입니다. 연례 주주총회는 한 달 뒤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자신의 경영 성과를 뽐내고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는 가장 화려한 무대였다. 서연은 바로 그 무대를 그의 처형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세 번째 동지가 필요했다.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해줄 언론인 이진석은 적임자를 알고 있었다. 김민준 기자라고 있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지만 몇 년 전 JNK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그룹의 압력으로 한직으로 밀려난 인물입니다. 그라면 분명 우리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 며칠 후 서연과 이진석은 허름한 선술집에서 김민준 기자를 만났다. 그는 세상사에 지친 듯한 표정으로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았다. JNK그룹의 사모님과 상무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또 무슨 기사를 막아달라고 하시려고요? 서연은 대답 대신 증거 자료의 일부가 담긴 태블릿 PC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막는 것이 아니라 터뜨려 달라고 왔습니다. 김 기자님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세기의 특종과 함께요. 김민준은 반신반의하며 태블릿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냉소적이던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이내 전율로 바뀌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기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게이트였다. 이것은
전부 사실입니까?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기자님, 김민주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꺼져가던 기자로서의 혼과 뜨거운 열정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이 괴물들을 잡을 수만 있다면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주주총회를 위한 치밀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들은 D-Day를 심판의 날, Day of Judgment이라 명명했다. 서연은 총감독의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방대한 원본 자료들을 한 편의 날카로운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편집했다. 누가 보더라도 강태준과 유미래의 범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녀는 영상을 편집하며 강태준과의 행복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몰락을 제 손으로 준비하는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녀는 낡은 결혼 사진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거짓이었지만 한때는 전부였던 자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 애도였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닦고 더욱 냉철하게, 더욱 잔인하게 영상을 완성했다. 이진석은 내부 조력자로서 주주총회 당일의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책임졌다. 그는 총회장의 영상 및 음향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와 담당자를 매수했다. 그는 기존의 발표 자료가 담긴 서버에 자신들만의 히든 채널을 심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이 준비한 영상이 메인 스크린을 장악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김민주는 외부 확성기 역할을 맡았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기자들에게 JNK 주주총회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다. 또한 폭로 영상이 공개되는 즉시 모든 온라인 포털과 SNS를 통해 기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강태준의 언론 통제력이 작동하기 전에 진실의 불길이 온 세상으로 번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마침내 심판의 날에 아침이 밝았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시작 전부터 수많은 주주들과 평소보다 훨씬 많은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김민준이 뿌린 소문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연회장에는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인 묘한 공기가 흘렀다. 총회 시간이 되자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에 거대한 스크린에 화려한 영상이 펼쳐졌다. JNK 그룹의 눈부신 성과를 자랑하는 영상이었다. 영상이 끝나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으로 쏟아지자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주인공 강태준이 등장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청중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경영 능력을 증명하고 JNK 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시킬 야심찬 글로벌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그의 힘찬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펼쳐진 영광을 만끽하며 연설을 이어나갔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청중석 가장 앞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가 그의 인생을 끝장낼 처형 집행인이었다는 사실을.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곧 심판의 막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이제 JNK 그룹이 만들어갈 위대한 미래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강태준의 목소리는 오만하리만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연단 위에서 힘차게 손을 뻗자 그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에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가 야심차게 준비한 글로벌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화려한 홍보 영상이 나올 차례였다. 주주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미래 도시의 청사진이 아니었다. 화면은 순간 검게 변했다. 장내가 잠시 술렁였다.
단순한 기술적 오류라고 생각한 강태준이 마이크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칠흑 같은 스크린 위로 하얀 글씨가 유령처럼 떠올랐다. 아리아드네 프로젝트, JNK 그룹의 진짜 미래. 강태준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다. 아리아드네, 그와 유미래. 단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 프로젝트의 이름. 어떻게 저 이름이 저기에. 그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장내의 술렁임이 당혹감으로 바뀌어갔다. 그리고 곧이어 지옥의 막이 올랐다. 화면에는 서연이 편집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장면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JNK 그룹의 공식 계좌에서 빠져나간 수백억 원의 돈이 에이펙스 솔루션 같은 유령 회사를 거쳐 수십 개의 차명 계좌로 흩어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명백한 횡령의 증거였다. 저게 뭐야? 비자금이야. 회사 돈을 빼돌린 거라고.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커졌다. 강태준은 사색이 되어 무대 뒤의 기술팀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당장 꺼. 저 영상 당장 끄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진석이 매수한 기술팀은 묵묵히 영상을 계속 재생할 뿐이었다. 다음 화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고급 한정식집의 비밀 룸으로 보이는 곳에서 강태준이 국토부 고위 관료에게 돈이 가득 담긴 서류 가방을 건네는 영상이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그의 얼굴과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차관님, 이번 신도시 사업만 잘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김민준 기자는 맨 앞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강태준 대표, 저 영상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사실입니까? 강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었다. 그의 시선은 객석의 한 곳, 유미래에게로 향했다. 유미래는 새하얀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극도에 달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강태준과 유미래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늙은 여우에게는 5억 정도 찔러줘야 입을 다물 겁니다. 유미래의 목소리. 좋아.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역시 당신밖에 없어. 강태준의 목소리. 그들의 대화는 낯 뜨거운 애정 표현과 함께 추악한 범죄 모의로 가득했다. 둘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음이 만천에 공개된 순간이었다. 영상은 마지막을 향해 치달았다. 한남더일의 고급 아파트 내부. 강태준이 유미래의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는 장면이었다. 그가 속삭였다. 이게 바로 우리 미래의 열쇠야. 미래씨, 그것은 서연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맬 때 태준이 신용카드로 긁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영상이 끝나고 연회장에는 잠시 폭풍 전야와 같은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들이 충격 속에서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것은 무대 옆에서 울려 퍼진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였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무대의 조명 안으로 한 여인이 걸어 나왔다.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도 분노도 없는 차가운 평온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손에 든 채 무대 중앙으로 걸어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강태준의 맞은편에 섰다. 서연아. 강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이 어떻게. 그는 이 모든 지옥도를 연출한 사람이 자신의 가장 순종적이고 연약하다고 믿었던 아내라는 사실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건 전부 조작이야. 여러분, 저 여자가 나에게 앙심을 품고 꾸민 짓입니다. 이건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입가로 가져갔다. 그녀의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를 장악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강태준 씨, 이것은 당신이 JNK 그룹의 정직한 직원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추악한 진실의 탑입니다. 그녀는 객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는 강태준 대표의 아내 한서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여러분이 보신 아리아드네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밝혀낸 외부 감시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장내가 술렁였다. 서연은 다시 시선을 강태준에게 고정시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이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을 살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피였습니다. 내 몸의 피를 뽑아 당신에게 수혈했기 때문에 당신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강태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혼수 상태에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여자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죠. 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의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내게서 훔쳐간 것이 사랑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내야겠다고. 당신은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믿고 투자해준 여기 계신 주주 여러분들을 배신했고 당신을 믿고 따랐던 수천 명의 직원들을 배신했으며 당신 자신마저 배신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강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절망과 치욕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마지막으로 객석을 향해 말했다. 모든 증거 자료 원본은 이미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와 사법기관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연 회장 뒤편의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준이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이 그가 가장 신뢰했던 그리고 가장 무시했던 한 여자에 의해 그의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무대 위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비참한 마지막을 담기 위해 번갯불처럼 터져나왔다. 객석에 앉아있던 유미래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심판은 그렇게 끝이 났다. 심판의 날 이후 대한민국은 JNK 게이트라는 거대한 태풍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로 강태준과 유미래의 범죄 행각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정재계 인사들의 비리를 파헤쳤다. JNK 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으며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강태준이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강태준과 유미래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즉시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의 뇌물 장부에 이름이 오른 모든 이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한바탕 거대한 홍역을 치렀다. 법정에서 강태준과 유미래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참한 모습을 보였다. 한때는 범죄를 공모하던 최고의 파트너이자 연인이었지만 법의 심판대 앞에서는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짐승에 불과했다. 그들의 사랑은 결국 탐욕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에 불과했음이 증명되었다. 서연이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압도적이었다. 결국 대법원은 강태준에게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유미래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젊은 경영신화는
차가운 감옥의 벽 너머로 쓸쓸하게 퇴장했다. 서연은 그들의 재판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뉴스를 통해 담담하게 그들의 최후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었다. 더 이상 그에 대한 사랑도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텅 빈 폐허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J&K 그룹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싹은 트고 있었다. 이진석 상무를 중심으로 회사 내의 양심적인 이사들과 직원들이 뭉쳐 J&K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진석은 서연이 넘겨준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 내부에 기생하던 부패 세력을 모두 속간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는 새살이 돋아날 수 없었다. 몇 달 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J&K 그룹의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한서연에게 그룹의 전문 경영인 CEO 자리를 제안했다. 이진석이 직접 그녀를 찾아와 간곡하게 부탁했다. 한서연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J&K 그룹은 그대로 침몰했을 겁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회사를 다시 일으킬 유일한 사람입니다. 부디 돌아와서 저와 함께 회사를 재건해 주십시오. 그것은 누구라도 탐낼 만한 명예로운 제안이었다. 배신당한 아내가 남편의 제국을 차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복수극의 완성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상무님, 그 자리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싸움은 J&K 그룹을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J&K 그룹은 강태준이라는 사람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배어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제 그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만의 이름으로. 저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녀의 결정은 단호했다. 이진석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진심 어린 종영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1년 후, 서울의 번화가인 강남이 아닌 조금은 한적한 서촌의 한 골목, 서연재무 컨설팅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아담한 사무실이 문을 열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화려한 드레스를 입지도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편안하지만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으로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새로운 고객은 거대 기업이 아니었다. 기업의 횡포에 희생당한 중소기업,